이선 브랜드 미완성 로맨스의 한 장. 너세넬 호손. 어느 날 해질녘에 거칠고 둔해 보이는 석회구이 바트람은 쑥 금덩이가 묻은 얼굴로 그의 가마를 지켜보고 앉아있었고, 그의 어린 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리석 조각들로 집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산 중턱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숲속의 나무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엄숙하게 들려오는 그런 웃음소리였다. 아빠, 저게 무슨 소리야? 어린아이는 놀이를 중단하고 아버지 무릎 사이로 파고들며 물었다. 어떤 주정뱅이겠지. 저 마을 술집 안에서는 지붕이 날아갈까봐 감히 큰 소리로 웃지 못하다가 이 그레이록 산 기슭에 왔어야 마음껏 즐겁게 웃어젖히는 그런 주정뱅이 말이다. 하지만 아빠, 저건 즐겁게 웃는 소리가 아니잖아. 무서워. 둔해 보이는 그 중년의 촌사람보다 더 민감한 아이가 말했다. 바보처럼 굴긴 아버지는 큰 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넌 사내 대장부가 되긴 걸렀어. 너의 어미를 너무 닮았단 말이야. 나무잎만 바스락거려도 넌 놀라잖아. 들어봐. 기분 좋게 근하해진 사람이 이제 온다. 아무 탈도 없을 테니 두고 봐. 그렇게 말하면서 바트람과 어린 아들은 석회 가마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는데, 그 가마는 이슨 브랜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찾아 나서기 전 혼자 명상에 잠겨 바라보며 살아온 바로 그 가마였다. 이슨 브랜드에게 그런 생각이 떠오른 그 불길한 밤 이후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산 중턱의 그 가마는 이슨 브랜드가 그의 어두운 생각들을 가마 속의 강렬한 불길 속에 던져서 말하자면 그의 삶을 사로잡은 한 가지 생각으로 녹여버린 그날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옛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그 가마는 거친 돌로 지은 20피트 정도 높이의 조잡한 둥근 탑 모양의 건조물이었는데, 위쪽의 대부분을 흙더미로 쌓아 올려 대리석 덩어리와 조각들을 수레로 끌고 와서 위쪽에서 던져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탑 모양 건물의 맨 아래쪽에는 화덕 구멍 같긴 하지만 한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들어갈 만한 크기의 입구가 있었고, 그 입구에는 무거운 철문이 달려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는 입구처럼 보이는 이 문의 갈라진 틈 사이로는 화염과 연기가 뿜어나와서 마치 즐거운 산의 목동들이 순례자들에게 의뢰 보여주며 경고하던 바로 그 지옥의 비밀 입구 같았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증에서 즐거운 산의 선한 목동들이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지옥의 입구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내용을 빗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지역 일대에는 그런 석회 가마가 많이 있었는데, 부근 산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흰 대리석을 꺼내어 굽기 위해서였다. 그 가마들 중에 몇몇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지고 또 버려진 지 오래된 것들로 하늘이 훤히 보이는 내부의 둥그런 빈트엔 잡초가 무성하고 돌 틈새로는 풀과 야생꽃들이 뿌리를 뻗어 자라고 있어서 이미 오래된 유적지처럼 보였고,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면 아마도 온갖 이끼로 뒤덮일 것처럼 보였다. 아직도 석회구이가 밤낮으로 불을 떼고 있는 다른 몇몇 가마들은 산속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흥미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그들은 통나무나 대리석 조각 위에 앉아 외로운 석회구이와 잡담을 나누곤 했다. 석회를 굽는 일은 아주 고독하고 사색을 즐기는 기질의 사람일 경우엔 깊은 상념에 빠져들기 쉽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 이슨 브랜드가 바로 그런 경우여서 오래전 옛날 바로 이 가마의 불꽃이 타고 있는 동안 그는 그처럼 묘한 명상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 가마의 불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직업에 필요한 몇 가지 생각 외에 쓸데없는 상념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전혀 없는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주 쩔거덕거리는 쇠문을 열고 강한 불빛에서 얼굴을 돌린 채 큰 참나무 더미를 밀어넣기도 하고 긴 막대기로 엄청난 양의 불더미를 휘젓기도 했다. 화로 안에서는 맹렬히 휘감으며 타오르는 불길과 그 강한 열에 거의 녹으며 타내리는 대리석이 보였다. 한편 밖에서는 불빛이 어둠 속에 얽혀있는 주위의 숲을 떨리며 되비치고, 그 불빛의 전면으로는 오두막집과 문 옆의 샘과 숯금덩이가 묻은 건장한 석회구의 모습과
아버지의 그늘로 피하듯 움츠러 들어간 겁먹은 아이의 모습이 불그레 밝은 한 폭의 그림처럼 드러나 보였다. 가마의 쇠문이 닫히자 반달의 연한 달빛이 다시 나타나서 주위의 산들의 불분명한 모습을 밝혀 보이려 했지만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계곡 아래쪽에서 햇빛이 사라진 지는 아주 오래지만 위쪽 하늘에는 장밋빛 황혼에 아직 희미하게 물들어 있는 한때의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산 중턱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큰 나무들 밑의 관목 숲을 제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자 어린아이는 아버지 쪽으로 더 바싹 다가붙었다. 어이, 그 뉘시오? 석회 구이는 아이의 소심함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 영향을 받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리로 나와서 남자답게 얼굴을 보이시오. 안 그러면 이 대리석 덩어리를 머리에 던지겠소? 환영치고 너무 거칠군.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서 어물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내 화로가라 하더라도 더 친절한 환영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소. 바트람이 그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가마의 쇠문을 열자 강렬한 불빛이 왈칵 몰려 나오면서 그 낯선 사람의 얼굴과 모습에 정면으로 쏟아졌다. 무심코 보면 그 사람의 모습에는 별로 두드러져 보이는 점이 없었다. 그는 시골수 만든 거친 갈색 양복 차림에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나그네에게 어울리는 무거운 신발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면서 난로의 밝은 불빛을 그의 유난히 반짝이는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가 난로의 불빛 안에서 무언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것을 보았거나 보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다. 안녕하시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디서 오시는 거요? 바트람이 물었다. 탐색의 길에서 돌아오는 길이요. 드디어 탐색이 다 끝나서 말이요? 나그네가 대답했다. 취했군. 아니면 미쳤거나. 이 친구 때문에 골치 좀 썩히겠는데 빨리 쫓아보내는 게 상책이겠군. 바트람은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린아이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불빛이 너무 많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가마의 문을 제발 닫아달라고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얼굴에는 보기가 두려우면서도 거기서 눈을 돌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둔하고 멍한 감각의 석회 구이조차도 희끗희끗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나그네의 마르고 거친 그러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과 마치 신비한 동굴 입구에서 비치는 불빛 같은 푹 꺼진 눈의 광채에서 뭐라고 형용기 어려운 이상한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마문을 닫자 나그네는 그를 향해 아주 차분하고 친근한 태도로 말을 걸어와서 바트람은 그가 제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당신 작업이 이제 가는구려. 보아하니 이 대리석은 벌써 3일이나 구워져서 몇 시간만 더 지나면 곧 석회로 바뀌겠구먼? 아니 당신 뉘시오? 이 일을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석회 구이가 놀라서 말했다. 당연히 그럴만 하죠. 아주 오랫동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 지방의 새로운 사람 같구려? 이슨 브랜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소?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무언가 찾아 나섰다는 사람 말이요? 바트람이 웃으며 물었다. 맞소. 그가 찾던 것을 찾아내서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이슨 브랜드라 말이요? 석회구이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이 지방의 새로운 사람인데 사람들 말이 당신이 그레이록을 떠난 지 18년이 되었다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 아래 동네 사람들은 이슨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를 석회 가마에서 떠나게 한 그 묘한 탐색 작업인가 무언가에 대해 말들을 하죠. 그래,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걸 찾아냈다고요? 그렇소. 나그네는 차분하게 말했다. 글쎄,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게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바트람이 계속 물었다. 이슨 브랜드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짚으면서 대답했다. 바로 여기지요. 그러고는 자기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다니고 자기 자신의 가슴은 제외해놓고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만을 찾아내려고 그처럼 애썼던 그 어리석은 모순에 대한 내키지 않은 깨달음의 허탈감을 느낀 듯 즐거움이 전혀 담기지 않은 얼굴로 자신을 조소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나그네가 다가오는 것을 알리면서 그 석회구이를 약간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천천히 무겁게 들리던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소리에 쓸쓸한 사늘이가 더 음산해지는 것 같았다. 웃음이란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적절치 않은 시간에 또는 흐트러진 감정의 상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인간의 가장 무서운 억양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면서 웃는 소리, 비록 어린아이의 경우라 하더라도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 바보 천치의 흥분해서 내지르는 웃음소리들은 들으면 때로 소름이 끼치고 항상 잊고 싶은 소리들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악마나 도깨비가 내는 소리 중에서 공포감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는 소리가 웃음소리라고 상상해 온 것이다. 둔감한 석회구이까지도 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보며 밤으로 굴러나가 산속으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의 온 신경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얼른 마을 주막에 뛰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슨 브랜드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걸 찾았다더라고 전해라. 그는 어린 아들에게 일렀다. 아이는 곧 뛰어나갔다. 이슨 브랜드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통나무에 앉아서 가마의 쇠문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처음에는 낙엽을 다음에는 돌 자갈길을 밟고 가는 아이의 빠르고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안 들리게 되자 그 석회구이는 아이를 보낸 걸 곧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그 나그네와 자신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해 주었음을, 그래서 하늘이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유일한 죄악을 자신이 범했노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과 이제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고 직접 대면해야 함을 느꼈다. 그 죄악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어둠으로 그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듯 했다. 그 석회구이 자신이 범한 죄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사악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악의 모습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타락한 천성이 생각해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죄와 자신들이 동족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 죄악들은 결국 모두 한 뿌리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의 가슴과 이슨 브랜드의 가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서로 어두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자 바트람의 머릿속으로는 밤의 그림자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죽어서 묻힌 지 여러 해 된 사람들이 자신보다 오히려 더 정든 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옛날 그가 살던 곳에 돌아와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이 이상한 사람에 대하여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 선브랜드는 바로 이 가마에 타오르는 불길 속의 사탄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그 전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렸지만 지금은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처럼 생각되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선브랜드가 탐색의 길에 나서기 전에 밤마다 석회 가마의 뜨거운 화로에서 악마를 불러내어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와 악마는 속죄할 수 없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서로 애쓰다가 산마루에 첫 아침 햇살이 비치면 악마는 쇠문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고는 밤이면 다시 불려나와 하늘의 무한한 자비의 범위를 넘는 인간의 가능한 죄를 따져보는 끔찍한 작업을 그와 함께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석회구이가 이런 무서운 생각들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이슨 브랜드는 통나무에서 일어나서 가마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의 행동은 바트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어서 맹렬히 타오르는 뜨거운 빨간 불길에서 악마가 튀어나오는 모습이 곧 보일 것만 같았다. 잠깐 멈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짐짓 웃어버리고 애썼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두려움이 창피해서였다. 제발 지금 당신의 악마를 불러내지 말아요. 이보시오. 악마가 왜 필요하겠소? 이슨 브랜드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악마는 오는 길에 남겨두고 왔소. 악마가 상대하느라 바쁜 것은 당신 같은 얼치기 죄인이라오. 내가 가마문을 연다고 겁낼 것 없소. 그저 옛날 습관으로 그런 거니까. 한때의 석회구이답게 당신 불을 좀 손봐드리지.
그는 많은 양의 석탄을 휘저으며 나무를 더 집어넣고는 그런 얼굴에 강렬한 불빛이 비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화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바트람은 앉아서 그를 지켜보면서 이 이상한 손님이 악마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이 불길에 뛰어들어 사람의 시야로부터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이슨브랜드는 차분히 다시 물러나면서 가마의 문을 닫으며 말했다. 저 불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화로보다 죄악의 열정으로 7배나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인간의 가슴들을 나는 많이 들여다보았소. 그래도 내가 찾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오. 그 용서받지 못할 죄 말이오.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뭡니까? 석회구이는 그렇게 묻고서는 질문의 답을 듣기가 두려워 떨면서 그로부터 움칫 물러섰다. 그것은 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던 죄요. 이슨브랜드는 그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자만스러운 태도로 똑바른 자세로 서서 대답했다. 딴 데서 자란 죄가 아니요. 그건 인간에 대한 우애와 신에 대한 존경의 염을 물리쳐 이기고 자신의 강력한 요구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지적 죄악이 바로 그것이요. 영원한 고뇌의 응보를 받아 마땅한 유일한 죄악이지. 다시 또 그렇게 된다 해도 난 그 죄를 거침없이 범할 것이요. 그리고 그 응보를 당당히 받아들일 것이요. 이 사람 머리가 돌았군. 바트람은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보다 더할 것도 없고 그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죄인이겠지. 하지만 분명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는 이 황량한 사느리에서 이슨브랜드와 단 둘이만 이렇게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무엇라고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자갈거를 비터적거리며 지나 덤불 숲속을 바스락거리며 다가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몹시 반가웠다. 곧이어 마을 주막에 늘 죽치고 앉아있는 게으른 무리의 사람들 한때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이슨브랜드가 떠난 이후로 겨울철 내내 바룸 난로가에 앉아 플리프 칵테일을 마시고 여름철 내내 현관 아래쪽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지내온 서너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허물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석회 가마 앞의 공터를 밝혀주고 있는 좁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달빛 속으로 그들의 모습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바트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슨브랜드를 잘 보도록 그리고 이슨브랜드도 그들을 잘 보도록 가마문을 약간 열어서 공터로 불빛이 흘러나오게 했다. 옛날에 알던 사람들 중에는 한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거의 잊혀진 그러나 옛날에는 전국의 번창하는 마을의 호텔에서 틀림없이 만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역마차 사무관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바룸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20년 전에 불을 붙인 여송년을 아직도 피우고 있는 듯한 아주 짧게 마름질에 자른 노쇠 단추가 달린 갈색 코트 차림에 시들고 담배에 전 빨간 코에 주름 투성이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시침을 떼고 농담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타고난 유머 감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과 표정에까지 온통 배어버린 그 담배 연기와 브랜드 토디 칵테일의 향기 때문인 듯 했다. 얼굴이 묘하게 변해버리긴 했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또 한 사람은 아직도 사람들이 예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자일즈 변호사로 때 묻은 셔츠 소매에 삼배 바지를 걸친 허름한 차림의 나이가 꽤 든 사람이었다. 이 가련한 사람은 그래도 이른바 한창 때는 동네의 송사를 맡아 훌륭히 처리하는 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플리프니 토디니 여러 가지 칵테일 술에 빠져들어서 지적인 노동으로부터 여러 종류와 질의 육체적 노동으로 전락하여 그의 표현을 빌리면 결국 비누통 속으로 미끄러져 내린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제 조그만 규모의 비누 제조업자인 것이다. 더욱이 그는 발의 한 부분이 도끼에 잘려나가고 한 손이 끔찍한 기관차 바퀴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 불구의 몸이었다. 그러나 육체적 손은 사라졌지만 정신적 손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손이 잘린 팔을 내뻗을 때 손이 잘리기 전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의 감각을 그대로 생생히 느낄 수 있다고 그는 늘 주장하는 것이었다.
불구의 비참한 사람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 상태나 그전의 불행한 상태에 처해 있는 그를 아무도 짓밟거나 경멸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사나이로서의 용기와 기백을 잃지 않고 있어서 남에게 자비를 구하는 일이 없었고 그의 한 팔로, 더구나 왼쪽 한 팔로 궁핍과 역경에 대항하여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자일즈 변호사와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은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나이가 50점 된 동네 의사인데 옛날 이슨 브랜드가 정신이 돌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생각했을 시절에 그를 진찰해 보도록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 금붉은 얼굴에 거칠고 야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어딘가 신사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말이나 여러 가지 몸짓이나 태도에는 무언가 거칠고 황량하고 자포자기적인 데가 있어 보였다. 이 사람의 경우도 브랜디 술이 그를 악령처럼 사로잡아서 그를 짐승처럼 뚱하고 야만스럽게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반 의학이 제공할 수 없는 탁월한 기술과 병을 고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계속 붙잡아 둠으로써 그들의 한계 밖으로 가라앉아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건들거리며 환자의 병상에서는 무엇라고 거칠게 두들대지만 그는 수마일에 걸친 산골 여러 동네의 환자집에 왕진을 다니면서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기적처럼 살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환자를 열애를 앞당겨 무덤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 의사는 입에 늘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의 욕짓거리하는 습관에 빗대어 말했듯이 그 파이프 안에는 늘 지옥의 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이 세 양반이 앞으로 밀치고 나와 각각 자기식으로 이슨 브랜드에게 인사를 하고는 검은 병 안에 든 것을 마시라고 그에게 열심히 권했다. 그들은 그 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보다 훨씬 더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단언했다. 강렬하고 고독한 오랜 명상을 통해 높은 경지의 열정의 상태에 이른 정신이 지금 이슨 브랜드가 맞닥뜨린 낮고 천박한 생각이나 느낌과의 교접을 견뎌내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발견한 것인지 그것을 정말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의문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의 삶을 삶 이상의 것을 거기에 모두 바친 모든 문제가 하나의 망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날 좀 내버려 두어 이 짐승 같은 작자들아. 그는 냉혹하게 말했다. 자네들은 그 독주로 자네들의 영혼을 찌그러뜨려서 짐승이 되어버린 거야. 자네들하고는 이미 끝났어. 오래 전에 자네들 가슴 속을 다 뒤져보고 거기서 내가 찾던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었지. 다들 사라져버려. 아니 이런 부리장물이 없는 불안당을 봤나? 포악한 모습의 의사가 소리쳤다. 그게 친한 친구들의 친절에 대한 너의 인사법이냐? 그렇다면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넌 거기 그 조라는 애나 마찬가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아직도 못 찾은 거야. 넌 미치광이야. 20년 전에도 내 그렇게 말했지. 미치광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넌 여기 험프리 노인 친구로나 꼭 알맞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허름한 옷차림의 긴 흰머리와 마른 얼굴 그리고 불안한 시선의 눈을 한 노인을 가리켰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늙은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의 딸에 대해서 물으면서 산골 여기저기를 헤매다니고 있었다. 그 소년은 아마도 공마단 사람들을 따라 떠나버린 것 같았는데 이따금 그녀의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면서 그녀가 화려한 모습으로 원 안에서 말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놀라운 줄타기 묘기도 보여주더라는 이야기들이 나돌기도 했다. 그 흰머리의 노인이 이제 이슨 브랜드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의 얼굴을 불안한 시선으로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은 이 세상 안 가본 곳이 없다면서요? 그 노인은 열심히 손을 쥐어 짜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딸을 틀림없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 딸애가 아주 성공을 해서 다들 그 애를 구경하러 간다니 말이에요. 혹시 늙은 아버지한테 전해달라는 무슨 말이나 언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는 어떤가요? 이슨 브랜드의 눈은 노인의 눈 안에서 움찔거렸다. 그처럼 안타깝게 그 노인이 무슨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 딸은
이슨 브랜드 자신이 냉혹하고 무자비한 목적을 위해 심리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그 실험의 과정에서 영혼을 빨아들이고 피폐케 하고 어쩌면 완전히 파괴해버린 바로 그 에스트라는 소녀였기 때문이었다. 그래 맞아. 그건 망상이 아니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렇게 있지 않은가? 그는 백발의 방랑자로부터 시선을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오두막집 대문 앞 샘 옆의 불빛이 환히 비치고 있는 곳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실 마을의 많은 젊은 남녀들이 어렸을 적 아주 친숙했던 그 많은 전설의 주인공인 이슨 브랜드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끌려 이 산 중턱까지 서둘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옷차림에 먼지 덮인 신발을 신고 석탄 더미 속에서 마치 어떤 그림들을 상상해 보는 것처럼 불 속을 들여다보며 앉아있는 햇빛에 그을린 나그네 행색 말고는 그의 모습에서 별다른 독특함을 느낄 수가 없어서 젊은이들은 그를 관찰하는 데에 곧 실증을 느꼈다. 그때 마침 다른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다. 한 독일계 유대인 노인이 등에 요지경 환등기를 메고 산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내려가다가 한때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혹시 그날 벌이를 한 푼이라도 더 보탤까 하는 희망으로 사람들을 따라 이 석회 가마까지 온 것이었다. 이봐요 독일 할아버지, 정말 볼 가치가 있다고 보장하실 수 있다면 그 그림들 좀 보여주세요. 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보장하고 말고요 대장님. 그 유대인 노인은 얼른 대답했다. 예절 발라서 그런지 하나의 술책인으로 그런지 그는 아무한테나 대장님이라고 불렀다. 정말 아주 근사한 그림들을 보여드리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상자를 적당한 자리에 고정시키고 젊은이들에게 와서 기계의 유리구멍들을 통해 그림들을 보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대표적인 예술품들이라며 형편없이 끓기고 더럽혀진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어떤 떠돌이 흥행사도 이처럼 뻔뻔스럽게 주위의 구경꾼들에게 이런 그림들을 보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그림들은 너무 나라가 째진 틈과 주름들로 누더기가 되다시피 했고 담배 연기에 걸려 더러워진 데다 전체적으로 형편없는 상태였다. 어떤 그림들은 여러 도시들, 공공건물들, 유럽의 폐허가 된 성들이라는 것이었고 어떤 그림들은 나폴레옹의 전투 장면과 넬슨의 해전 장면이라는 것이었다. 이 그림들 한가운데에는 털이 난 거대한 갈색 손이 보였는데 운명의 손으로 오해될 만한 그 손은 사실은 여러 전쟁 장면을 가리키며 역사적 해설을 덧붙이는 바로 그 흥행사의 손이었다. 그처럼 형편없이 빈약한 구경거리로도 아주들 즐거워하며 그 흥행 관람이 끝나자 독일 노인은 어린 조어들어 머리를 상자 속에 넣어보라고 했다. 확대경을 통해서 보이는 그 아이의 둥근 장밋빛 얼굴은 거대한 타이탄 아이의 기묘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입은 활짝 웃고 있고 눈과 얼굴의 다른 부분은 모두 그 장난을 아주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즐거워하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공포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이 민감하고 쉽게 흥분하는 아이가 유리를 통해서 이슨 브랜드의 눈이 자신을 계속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한테 겁을 주시는군요, 대장님. 그 독일인 유태인은 구부리고 있던 자세에서 어둡고 억센 윤곽의 그의 얼굴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쩌면 아주 근사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슨 브랜드는 잠시 그 상잔을 들여다보더니 놀라서 움칫 물러서며 그 독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무엇을 본 것일까? 그 보기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한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거의 동시에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빈 화폭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 생각이 나오. 이슨 브랜드가 그 흥행사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 대장님, 뉴렌버그의 그 유태인은 어두운 미소를 머금은 채 속삭였다. 이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는 너무 무겁지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놈 말입니다. 정말이지 하루 종일 이놈을 메고 산을 올라왔더니 어깨가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대장님. 닥쳐요. 저 화로 속으로 꺼져버리든지. 이슨 브랜드가 근엄하게 말했다. 유태인의 흥행 관람이 막 끝나자 어디선가 커다란 늙은 개가 나타나서 이제 자신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 개를 자기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면 아무도 주인이 없는 개 같았다. 그때까지는 그 개는 아주 차분하고 유순한 늙은 개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친절한 사람의 손에 친근감의 표시로서 거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차분하고 점잖던 네발짐승은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완전히 자의로 자신의 꼬리를 쫓아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꼬리는 이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강조해 보이기라도 하듯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더 짧았다. 도저히 도달될 수 없는 목표물을 향하여 그처럼 열심히 뒤쫓는 모습은 일찍이 아무도 본 적이 없었고 마치 그 짐승의 한쪽 끝이 다른 쪽 끝부분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토록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짖어대고 갑자기 괴성을 질러대는 그 소리 역시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개는 점점 더 빨리 빙글빙글 돌고 도저히 도달될 수 없는 짧은 꼬리는 점점 더 빨리 달아나고 있었으며 분노와 적의에 가득 찬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사나워져 갔다. 결국 완전히 녹초가 되고 목표물은 더 멀어진 상태로 그 어리석은 늙은 개는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갑작스레 동작을 거쳤다. 다음 순간 개는 처음에 사람들과 친근하게 어울릴 때처럼 차분하고 유순하고 지각 있고 점잖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그 구경거리의 사람들은 온통 웃고 박수를 치고 앵콜을 외쳤고 그 개 연기자는 별로 흔들 것도 없는 짧은 꼬리를 흔들며 환호에 답했지만 구경꾼들을 즐겁게 할 그의 성공적인 노력을 반복할 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이슨 브랜드는 통나무 위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 어쩌면 자신의 경우와 제 자신을 쫓는 그 개 사이의 유사성을 깨달으면서 그 으스스한 웃음을 다시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즐거움은 끝난 것이었다. 그들은 그 불길한 웃음소리가 지평선 주위로 울려 퍼지고 산들이 그 소리를 천둥소리처럼 크게 되울려서 그 공포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계속 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 겁에 질린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달도 거의 지고 8월 밤이 이제 쌀쌀해지는 늦은 시간이 되었다고 서로 속삭이면서 석회구이와 어린 조만을 달갑지 않은 그들의 손님과 함께 있도록 남겨두고 서둘러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세 인간을 제외하고는 사느리의 열린 공간은 거대한 숲의 어둠 속의 고독 속에 잠겨 있었다. 어슴푸레한 가장자리 너머로 소나무들의 당당한 몸통과 그의 검은색의 솔잎들이 어린 참나무며 단풍나무며 포플러 나무들의 좀 더 밝은 초록색과 뒤섞여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낙엽에 덮인 흙 위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대한 죽은 나무들의 잔해가 가마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나 보였다. 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인 조에게는 마치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고요한 숲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슨 브랜드는 불 속으로 나무더미를 더 집어넣고 가마의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어깨너머로 석회구이와 그의 아들을 돌아보며 그만 가서 쉬라고 권하기보다는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난 어차피 잠이 올 것 같지 않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도 있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내가 불을 봐주겠소. 그러면서 불에서 악마를 불러내서 말벗 삼으시려는 거겠지? 위에서 언급한 그 검은 병에 담긴 술을 계속 마시고 있던 바트람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불을 봐줘도 좋고 악마들을 얼마든지 불러내도 좋소. 나야 한숨 붙일 수 있으면 그럴수록 더 좋지요. 가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면서 나그네를 돌아다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여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가두고 있는 황량하고 끔찍스러운 고독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이슨 브랜드는 불붙은 나무더미가 튀며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틈으로 새어 뿜어나오는 작은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때 그처럼 익숙했던 이런 사소한 일들은 이제 그의 주의를 거의 끌지 못했고 자신을 온통 바쳤던 그 탐색 작업이 그에게 가져온 서서히 이루어진 그러나 엄청나게 달라진 그 변화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고 있었다. 아주 옛날 그가 소박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가마 불을 피우고 불이 타는 동안 명상을 즐기던 시절, 밤이슬이 내리던 일이며 어두운 숲이 속삭이던 일이며 별빛이 그에게 쏟아지던 일들이 생각났다. 후에 그의 삶의 영감이 된 그 생각들에 대한 깊은 명상에 처음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지니고 있던 부드러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 그리고 인간의 죄와 슬픔에 대한 동정심도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때는 인간의 가슴을 근원적으로 성스러운 신정 같은 것으로 아무리 세속적으로 타락한다 해도 형제로서 신성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얼마나 한 외견감을 가지고 인간의 가슴을 들여다보았던가. 또 얼마나 강렬한 두려움을 느끼며 그의 탐색의 성공을 후회하고 제발 용서받지 못할 죄가 그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기를 기도했던가 하는 생각들도 떠올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정신과 가슴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린 그 커다란 지적 발전의 단계가 뒤따른 것이었다. 그의 삶을 사로잡은 그 한 가지 생각은 그에게 하나의 교육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그의 힘을 계속 최대한으로 개발시켰고 그를 무식한 노동자의 수준에서 대학의 학문적 지식을 갖춘 이 지상의 철학자들도 그를 따라 아무리 오르려 해도 오를 수 없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었다. 그의 지적인 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의 가슴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가슴은 말라 시들고 오그라들고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 죽어버린 것이다. 그의 가슴은 모든 사람들의 맥박과 함께 뛰기를 멈추고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어 있는 인간성의 고리를 놓쳤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공통된 본성의 방이나 감방을 성스러운 공감의 열쇠로 그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어 가질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형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마침내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정도의 죄악을 범하도록 줄을 당겨 조정하는 그런 냉혹한 관찰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슨 브랜드는 악마가 된 것이었다. 도덕적인 본성이 지적인 힘과 같은 보조로 발전해 가기를 거친 그 순간부터 그는 악마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고한 노력과 그에 따른 필연적 발전의 결과로 일생의 작업의 밝고 화려한 꽃, 그 풍부하고 향기로운 열매로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제 더 찾을 게 뭐가 있는가? 더 이룰 게 뭐가 있는가? 내 작업은 이제 끝났고 성공적으로 끝난 거지. 이슨 브랜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앉아있던 통나무에서 경쾌한 걸음걸이로 일어나 그는 석회 가마의 돌 주위로 쌓아올린 흙더미 둔덕을 올라서 그 건조물의 꼭대기에 이르렀다. 꼭대기 부분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피트 정도의 공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가마에 쌓여진 많은 양의 대리석 조각들의 윗부분이 보였다. 이 수많은 대리석 덩어리와 조각들은 불길에 벌겋게 달아올라 푸른 화염을 마구 뿜어내고 있었고 그 화염들은 마치 마술의 원 안에서 그러듯이 높이 치솟아 떨리며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계속되는 다양한 동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솟아오르곤 했다. 그 고독한 사나이가 이 끔찍한 불더미 위로 몸을 굽혀 내밀자 강한 열기가 단숨에 그를 태워 바스러뜨릴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그의 몸쪽으로 치솟아 올랐다. 이슨 브랜드는 고든 자세로 서서 그의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렸다. 푸른 화염이 얼굴 위로 너울대면서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빛을 던졌는데 그 무시무시한 빛 자체가 그 얼굴의 표정에 아주 잘 어울렸다. 그 표정은 극심한 고통의 10년으로 막 뛰어들려는 악마의 표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오, 더 이상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 그 가슴 속으로 이 몸이 영원히 용해될 수 없는 어머니 대지여.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오, 그대의 형제를 내던져버리고 그대의 가슴을 이 발로 짓밟아버린 인류여. 오, 나의 길을 앞으로 그리고 위로 밝혀 인도하듯 옛날에 나를 비추던 하늘의 별들이여. 모두들 잘 있거라 영원히. 자 오너라 이제부터 내 친구가 될 죽음의 불길이여. 내가 너를 안듯이 나를 안아다오. 그날 밤 무시무시하게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석회구이와 어린 아들의 잠속으로 무겁게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공포와 고뇌의 여러 희미한 모습들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아침 햇살에 그들이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그 오두막에 남아있는 듯 했다. 얘야 일어나 어서. 석회구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고맙게도 결국 밤이 지나갔구나. 그런 고통스러운 밤을 하루 더 지내느니 1년 동안 깨어있는 상태로 가마불을 지켜보는 게 낫겠다. 그 이슨 브랜드란 친구 용서받지 못할 죄니 뭐니 허튼 소리나 하고 내 일 대신 봐준다면서 별로 도움을 준 것도 없다고. 그는 오두막집을 나섰다.
어린 조도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이른 아침 햇살이 산 꼭대기에는 이미 황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계곡은 아직 그늘에 잠겨 있었지만 곧 밝아올 햇살을 기다리며 즐겁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 했다. 마을은 주위에 완만하게 솟아오르고 내린 산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신의 커다란 손의 오목한 곳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집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두 교회의 조그만 층탑이 위로 치솟아 있었는데 도그만 풍량계에 비치는 황금빛 하늘로부터의 밝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주막은 벌써 활기를 띠어 입에 여송년을 물고 있는 담배에 쪄 늙은 영마차 삼관의 모습이 현관 입구 아래쪽에 보였다. 그레이록 산은 머리에 황금빛 구름을 두르고 영광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주위의 산들의 가슴에도 환상적인 모습으로 여기저기 하얀 운무가 쌓여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계곡 저 아래로, 어떤 것들은 산 꼭대기를 향해 위로, 그리고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어떤 것들은 더 위쪽 하늘의 찬란한 황금빛 속에서 떠돌고 있었다. 산 위에 걸려있는 구름들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 밟으며 더 높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까지 올라가면 마치 그런 식으로 사람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 듯 싶었다. 땅과 하늘이 그처럼 신비롭게 섞여 있어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대낮에 꿈을 꾸는 느낌이었다. 자연이 얼에 그렇듯이 이런 장면에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의 매력을 더해 주리는 듯 영마차가 덜커덕거리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마부가 뿔나팔 경적을 울리자 그 소리가 메아리쳐 여러 소리가 되고 그 소리들이 서로 섞이며 풍성하고 다양하고 정교한 화음을 이루어 마부는 그 소리가 자신이 먼저 낸 소리라고 도저히 주장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거대한 산들이 각자 경쾌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제공하며 함께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린 조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아빠, 그 이상한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하늘과 산들이 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아이가 즐겁게 이리저리 깡충깡충 뛰면서 소리쳤다. 너희 말이 맞다. 하지만 그 친구 불을 꺼놨어. 500부쉘 정도의 대리석은 그런 대로 망치지 않았지만 그 친구한테 고마워할 게 전혀 없게 되어버렸어. 이 근처에서 이 친구 붙잡기만 하면 화로 속에 집어 던져버릴까 보다. 석회구이는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어리렁댔다. 그는 손에 긴 막대기를 들고 가마 꼭대기 쪽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그는 그의 아들을 불렀다. 조야, 이리 올라와 봐. 그래서 어린 조는 둔덕으로 뛰어 올라가 아버지 옆에 섰다. 대리석은 다 타서 눈처럼 흰 완벽한 석회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원 한가운데 표면에는 마찬가지로 눈처럼 희게 완전히 석회가 된 사람의 해골이 마치 오랜 노고 후에 오래도록 쉬려고 누운 사람의 자세로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갈비뼈 안쪽에는 인간의 심장 모양이 남아 있었다. 그 친구 심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 이상한 현상에 어리둥절해져서 바트람이 말했다. 어쨌든 그 친구 특별히 좋아 보이는 양질의 석회로 타버렸군. 뼈를 다 합치면 반 부쉘 정도는 될 테니 그 친구 덕에 그만큼 더 덕을 받구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 거친 석회구이는 막대기를 들어 그 해골 위로 떨어뜨렸다. 이슨 브랜드의 잔해는 그렇게 해서 여러 조각으로 무너져 내렸다.